기사부. 안녕하세요. 한번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기사들 뉴스가 많아서 여러 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련돼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 재건축과 관련된 기사들도 준비됐으니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 추선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라 한 주 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쉬세요, 한 주나? 추추 스페셜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저 전부 치면서 들을 생각에. 그렇죠. 저도 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런. 굉장한 압력들을 놓고 계시네요. 빨리 아이유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추화 아이유입니다. 뭐라고요? 네? 추화예요, 추화. 추화는 또 뭐예요? 추선 추화. 가을의 아이유. 힘들다. 이거. 추선 추화 추석. 네. 밥 사주셨으니까 봐드리는 거로. 안녕하세요. 청고마녀 일주일 다이어트하고 여의선녀로 거듭났습니다. 여의선녀 포인플렉스입니다. 어떻게 몇 킬로 빠지셨는데요? 그건 안 재봤는데요. 하지만 베둘레헴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드라마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한번입니다. 어떤 드라마 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박보검이 좋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같은 시간대에 보보 경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압구정 재건축 제동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키로라는 머니에스 기사인데요. 7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시가 발표 예정이던 압구정동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지구단위 계획안으로 대체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보통 주거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 정비계획과는 달리 교통, 환경영향평가, 상업시설 등이 고려돼서 정비계획보다는 구속력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만큼 계획은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전체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압구정에 이어 반포, 서초,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 나온다. 35층 규제, 한강변 관리 계획이 구체화된다라는 아주경제 기사도 있었는데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반포, 서초,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역은 내년에 시작되며 1년 반 안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용역 대상이 되는 아파트 지구 단지 수는 반포 65개, 서초 22개, 여의도 11곳 등으로 용역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계획, 사전 경관 계획, 교통 영향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급제동 걸린 압구정 재건축, 오히려 집값 센 호재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향후 개발까지 염두에 둔 개발 방식이어서 오히려 인근 환경 전체가 좋아져서 호재라는 분석도 있었네요. 지금 한번혜님이 3개의 기사를 읽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압구정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고 그 이유는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로 이제 내용이 변경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압구정뿐이 아니라 반포, 서초, 여의도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확장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압구정 재건축이 집값에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반론의 기사,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면요. 일단은 그 압구정 이어서 반포, 서초, 여의도의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다는 기사가 이게 어제 나온 기사가 아니라 8월 28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도 사실 아무런 파급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진행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로 세우는 건가 보다 했는데, 막상 어제 나온 압구정 기사에 대한 이제 해설이 붙으면서 그러면 기존의 정비 계획은 모두 가만히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며 이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올해 예산 따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되면, 그래서 2년 동안 모든 재건축이 올스톱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올스톱 되면 결국은 지금 반포, 서초, 여의도 등이 모두 그 대상이 될 것이고,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적어도 2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엄청난 악재로 평가받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카페에서 굉장히 뭐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글에 대해서. 근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아직 재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질 것 같은데 반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재건축이 됐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구청에 물어봐도요, 아직 그 기준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를 뭐 건축심의 이후로 한다거나 경관심의 이후로 한다거나 뭐 어떤 단지는 배제하거나 뭐 이런 아직까지 기준이 없고요. 그런데 일단 수량이 나온 거 보면 반포에 65개면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65개 그러게요. 단지가 예.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막상 물어보면 아직까지 서울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예산을 평가하는 입장, 예산을 내는 입장에서 뭐 그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적절한 기준점이라도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최대한 이거 예산 반영돼서 뭐 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다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계획 준비 중인데 작은 계획 먼저 오케이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몇 달 안에 될 것 같으면 이미 다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이렇게 개별 단지별 난개발을 막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기 단지만 생각하고 재건축하다 보면은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뭐 도로난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는 그 동네에 안 좋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당장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짧게 보고 들어가신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 낡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만 버티면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겠지라고 희망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좀 더 짜증나시겠어요. 이게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떤 기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을 생길 거를 생각을 해서 이게 기뻐하거나 열받을 것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보면요. 압구정이 지금 뭐 사실 추진위가 설립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직까지 재건축이 요원한 상태이고요. 네. 반포 중에서도 신반포 2차, 4차 같은 경우도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악재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이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곧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실제로 진행이 빠른 일부 소규모 단지들이 가격을 높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던 대형 재건축 단지나 압구정 같은 데는 저렇게 소규모 단지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도대체 나는 재건축 되면 얼마야? 이러면서 이제 가격대를 아주 높여갔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의 매매 패턴은 뭐냐면 얘네 재건축 빨리 된대. 뭐 이제 그러면서 심지어 압구정 같은 경우 뭐 말도 안 되는 내년도 관리처분 뭐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 구반포 주공의 내년 2주설, 신반포 2, 3차에 뭐 2, 3년 후 2주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온 대책은 사실은 냉정하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늦은 단지들한테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 상승폭이 그런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물이 끼얹어졌다라는 게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까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보고서는 실제로 압구정이 그러면 주춤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언제쯤 그럼 사러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심지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한번에님이 읽어주신 세 번째 기사에 보면 네. 집값이 오히려 호재 아니야? 나중에 이제 정비가 잘 되니까 오히려 호재 아니야라고 이제 보는 일부의 시각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지구의 지금 개별 단지의 움직임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꾼다는 얘기는요. 개별 단지의 움직임을 막겠다라는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층수 해제나 이런 것들이 안 될 거고요. 압구정에서 그렇게 바라는 층수 해제가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네. 과연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면 그걸 중간에 바꾸려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뭐 환경 영향 평가, 뭐 도로, 뭐 교통 평가 이런 것도 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단지에서 기부 체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 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재건축하다 보면 옆에 아파트에서 막 소송 걸고 막 그러잖아요. 뭐 소음, 뭐 분진 그런 걸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은 그런 거는 안 하게 되나요? 글쎄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을까요? 아, 국가를. 그렇네. 내 사유재산을 왜 너의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하고 저는, 저 같으면은 조합원으로서 소송할 것 같아요. 멋있으십니다. 다음 뉴스 보실까요? 8.25 가계부채 대책, 시장은 오히려 부동산 상승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25일 공급 축소와 대출 심사 강화라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분양 및 건설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돈줄을 틀어막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시장은 오히려 기존 물건들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8월 25일 날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는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뭐 뜨겁게 더 달아올랐죠. 이 상태에서 공급마저 줄이면 가격은 더 올라. 앞으로 살려면 지금부터 사놔야 돼. 뭐 매수를 하려면 이런 게 정확하게 지금 시장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미 공급된 물량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은 이미 공급된 물량이 너무 과하니 그 이후에 공급을 틀어막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그 중간에 공급된 내용이 과하다는 얘기는 없이 최후선으로 틀어막는다라는 얘기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압구정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틀림없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호재가 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장기적인 호재를 갖다가 지금 현재에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다 좀 이따 이제 아이유님이 하시겠지만 빚을 내다가 집을 사고 결국은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다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두려움이 드는 게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역전세 난 송파구 8월 아파트 월세 비중 30.7%로 뚝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전세 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송파구에서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금리 기조로 한때 50%를 육박했던 월세 비중이 30%대 붕괴를 목적에 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8일까지 확정일자가 신고된 송파구 8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431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 중에 월세가 440건으로 신고돼서 전체 거래 중 30.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고점인 41.2% 대비 10.5%나 줄어든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유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월세 비중이 떨어지고 전세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임대 시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월세가 요즘에 잘 안 나가는 추세거든요. 강남 지역 중심으로. 그래서 월세를 내놓으신 분들이 전세로 옮기기 때문에 이제 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중개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강남 쪽에서 월세를 내놓으셨다가요. 이게 공실이 막 2달, 3달, 4달이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결국은 전세로 전세를 하면 그래도 가격만 조금 저렴하다고 하면 금방 나가니까 그래서 전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월세 비중이 41%까지 갔다가 최근에 지금 8월 달에는 30%까지 거의 11%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역전세난 얘기가 있었을 때 실제로 송파구 현지 부동산 업소에서는요, 위례 상반기 입주가 마무리되고 방학 동안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7, 8월 한때 전세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거든요. 그리고 아주 잠깐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위례 입주가 재개되자 전 월세 매물이 다시 이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송파구도 지금 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세가 한국에만 있는 제도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전세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질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역전세난이 나고 월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시 또 전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과거에는 아예 전세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진짜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전세난이 계속 될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변의 입주 물량을 보면 당장 성동구 같은 경우도 뭐 올 11월, 12월에 한 4,500세대, 그리고 강동구에 지금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한 3,700세대, 그리고 기타 뭐 송파 하비오라든가 강남 인근에 있는 물량만 해도 거의 한 12,000에서 오피스텔까지 하면 한 15,000세대까지 되는 데다가 내년도에는 한 8,900세대 한강 신도시 공급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당분간 강남 인근에서 한 12,000에서 15,000세대가 내년 2월까지 공급이 되는 데다가 위례 신도시에서 지금 위례와 미사가 한 7,000세대 공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당분간 역전세난이 송파, 서초 이쪽은 지금 강동 이쪽은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동에서 4,500세대 물량이 나오면 내년 초쯤에는 성동구까지 역전세난이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내년부터 한강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강서 쪽도 역전세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은 확실히 많은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동네는 내 아파트는 괜찮을 거야. 여기는 뭐 호재가 있어. 여기는 뭔가 차별화돼.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투자님이 보통 뭐 어떻게 될 거다고 할 때 시점은 얘기 안 하거든요. 안전하게. 근데 역전세난에 있어서는 좀 표현이 그렇네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시점을 다 얘기해 주신 걸로 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단기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월세를 받고 계시던 분이 그거를 전세로 돌려서 목돈이 생겨서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까 뭐 이런 고민은 사실 행복한 고민이에요. 근데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전세가가 조정되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반포 같은 경우요, 자이나 리체나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지금 갭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많아요. 예, 저는 좀 주의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포 같은 경우 34평 기준으로 뭐 14억, 15억 한다라고 하면 전세가 예를 들면 뭐 11억, 12억이다 하면 3억, 4억 가지고 이제 그걸 사시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3, 4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14억, 15억짜리 물건을 사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계속 좋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내 의지대로 시장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4억, 15억짜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과연 얼만큼 빠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빠졌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여력이 있으면 뭐 그건 상관이 없지만 너무 소액을 가지고 큰 물건에 도전을 하시면 물론 벌 때는 좋지만 이게 시장이 모두가 꼭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닐 수 있고 또 꺾일 때 한꺼번에 꺾이지 뭐 시그널을 계속 주고 꺾이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의 갭 투자는 저는 무리하게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본인이 가진 물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는 아유님이 준비하셨죠? 오늘은 SBS에 소개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된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이거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3장짜리. 그죠? 현재의 가계부채 현황이 병으로 말하면 중증 환자 수준이다라고 하던데, 아유님, 전문가적 시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유님 지난번에 그 댓글 그거 보시고 충격 받으셨나봐요. 비전문가 같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악플에 네.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셨고. 사실 제가 퇴출위기까지 몰렸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고 좀 전문적인 기사를 한번 준비해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SBS 기사에 나온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박사님이잖아요. 그쵸. 전문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일요일에는 그랬을까요? 요리 박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짜파게티 아시죠? 네. 짜파게티는 하세요, 진짜로? 빨리 하세요. 부채 규모랑 증가세가 모두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먼저 부채 규모 같은 경우는 1,300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2013년 말에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처음 넘었을 때 부채 대란이다 막 그런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뿐이었고 가계부채가 계속 느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 개구리 뭐 끓는 물에 넣으면 잘 천천히 물을 높이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위기의식이 좀 둔감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100조 원씩 늘은 그런 셈이네요. 예, 뭐 간단한 산수니까 그거는. 너무 큰 돈이니까 사실 이게 예. 뭐 얼마큼 느는지 잘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액수인데도 예. 체감이 잘 안 되고 또 뭐 내 빚이 100조 원 느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또 남의 얘기 같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에님, 이게 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나라 가계부채랑 비교한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한번에님 목소리 좋으니까 제가 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8%라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인 임계치가 75%라고 하는데요. 이를 훌쩍 넘어섰다고 하네요. 신흥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로 13년째 1등이라고 합니다. 13년째 1등이니까 별로 이제 감이 없나 봐요.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99%에서 지금은 79%로 낮췄다고 하고요. 일본이 65%, 유럽이 59%로 우리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번님, 제가 준비한 그 다른 자료도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읽어드릴게요.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같은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중요한 성적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 기준으로 164%라고 하는데요. OECD 평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특히 유로존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뽑히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보다도 20에서 70%포인트가량 높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충격받았어요. 유로존에서도 사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계속 그 위기설 나오던 그런 국가들인데 거기보다도 지금 20에서 70%포인트가량 높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진짜. 예, 꽤 이게 근데 이게 그러네요. 2014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도 더 저희가 높아졌겠네. 2년 동안 예. 그쵸,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쓸 돈보다 빚이 지나치게 많은 게 우리나라 가계의 현실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들의 부채 비율 줄여왔는데 우리는 오히려 껑충 뛰었네요. 예, 제가 그거를 정리된 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2008년 말에서 2014년 사이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이 1.6%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니까. 그럼 12배가 넘는 거 아닌가요? 예. 보고 읽으신 거죠? 네. 12배. 예. 계산이 금방 안 되실 텐데. 예.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예. 네. 예.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9%포인트가 감소했고요. 영국이 마이너스 22.5%포인트 감소했고, 독일도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이 줄여왔는데 우리만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증가 속도가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11%였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높죠. 이게 또 2013년, 14년 증가율은 6%였으니까 증가 속도 자체가 2배가 된 거예요. 예. 좀 아까 기사 하나 오늘 기사로 나왔는데요. 예. 8월 은행 가계대출이 8.7조가 늘어났다 그래요. 8.7조가. 그래서 예. 8월 증가폭으로 사상 최대고요. 보니까는 2014년도에는 4.6조, 2015년도에는 7.7조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 전인 4.6조에 비하면 거의 2년 만에 월 평균으로 봐도 지금 2배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아이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가율이 상당히 예. 가팔라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좀 부동산 열풍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예. 한번에님, 이렇게 가계빚이 늘어난 이유가 결국에 정부 정책 문제 아닐까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하는 수단이 부동산 부양이니까요. 사실상 빚을 늘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고 그 결과 가계부채 급증이 일어난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부의 기대대로 부동산 시장에는 한동안 훈풍이 불었죠. 2013년, 4년 이후로. 지금도 불고 있죠? 그쵸. 예. 근데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을 살리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예, 포인플렉스님, 이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정부가 아직도 부동산 시장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시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이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기 불씨를 지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대책이 안 먹혔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죽일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에 나선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사실 내놓은 게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상환 능력을 더 따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도록 한 건데 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막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를 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집단 대출, 그러니까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 대출 쪽으로 몰려간 거고 올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이 23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11조 9천억 원이 집단 대출이었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 발표됐던 그 825 가계부채 대책도 오히려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뭐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DTI 적용 같은 주택 대출 억제 대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결과만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앞서 추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그 가격이 상승해 버리는 결과가 물량이 제한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내 매물을 안 내놓는 그런 결과로 반대로 나타나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부동산 부양 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네네. 아유님,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고민하면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배경 어디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정부의 그런 상황도 보니까 이해는 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되면 이제 그 여파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는데 가계부채는 위험한 건 사실인데 당장은 일단은 현실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14%로 OECD 국가 중에 4위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높은 건데요. 미국이 7%니까 미국 기준 2배고 일본이 10%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가 높거든요. 그래서 건설 부분, 이 부동산 없이는 경기를 살리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또 있습니다. 국민들 총 자산 가운데 70%가 부동산 자산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가계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추서님, 이런 부동산 부양 효과에 연연하다가 가계 부채 급증이 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미래에? 저는 요즘 시장이 달리는 자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멈추면은 쓰러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멈춰서 서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달리는 자전거라는 표현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대출로 지금 빚을 내다 보니까 다른 거에 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경기가 실제로 다른 물건들도 사주고 뭔가를 소비를 하면서 경기가 부양이 되는데 빚을 많이 내다 보니까는 그 돈을 다른 데 쓸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만 가지고 지금 경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빚은 빚대로 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빚이라는 것이 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장기적으로 청산의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고 그때 치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골도 더 깊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신경이라는 말씀은 이제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자꾸 너무 지금 빚을 내가지고 이 상태에서 집을 막 늘리거나 갭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곧 입주 물량들이 돌아오고요. 이 입주 물량들의 세입자를 채우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실제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빚을 내서 하시는 투자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만두셔야 된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IMF가 저희 나라에 강력히 권고했다고 하더라고요. DTI 규제 한도를 3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그거 너무 낮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이게 또 세계 최초로 이런 권고를 했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어떤 세계적인 그런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도 심각한 거는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도 또 정부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좀 더 추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들이 너무 사실 좀 무거운 얘기고 부정적인 얘기들이라 부동산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들 뭐 집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일 텐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아직은 대처할 시간이 있으니 대처를 개인적으로 좀 탄탄한 구조로 잘 해 놓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니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소식 포인플렉스님이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 지도도 있고 내용이 많아서 팟빵에 링크된 기사 클릭하시면 지도와 재건축 특징 정리된 표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포인플렉스님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추선님과 앞에 했던 이야기와 좀 또 반대되는 내용이네요. 여의도 재건축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 재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내친 김에 그냥 여의도 재건축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가 잠재력이 있는 동네인데 추선님이 여긴 아직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도 무시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격이 급해서요. 적어도 이제 건축 시민은 나야 이게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한 다음에 이주까지도 보통 이제 4년 내외가 걸리다 보니까 성질이 급한 저는 그거를 다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추선님이 사실 건강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그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추선님이 단타족이다, 뭐 그런 말씀. 살아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그런 거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체력은 두 분이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선님 안 좋아요? 저도 두 분 다 안 좋아요. 걱정스러워. 나 이렇게 할아버지들하고 놀고 있지? 제가 좀 젊은 할아버지죠? 넘어가시죠. 예. 저도 왜 지금 50보 100보라는 표현이 떠오를까요? 네, 포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아유님, 여의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제가 여의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여의도에 사는 건 아닌데요. 예, 여의도 정말 좋아하는데 전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이제 제가 자주 가는 IFC몰이랑 컨네드 호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한강공원이 떠오르고 네. 하나 더는 이제 방송국이 떠오르더라고요. 방송국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근처에 음식점도 가보면 이제 테라스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테라스 자리에 앉아서 밥 먹다 보면은 아나운서들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방송국이 아니라 연예인. 그게 아니라 그 MBC 뭐 이런데 KBS에 아이유 쫓아다니려고 아침부터 거기서 줄 서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생팬인가요? 예. 죽돌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예. 이래 어쩔을까요? 예. IFC 콘네드 호텔, 한강 고수부지, 방송국. 젊으시군요. 저희 여의도 하면은 항상 여의도 공원이 먼저 떠올랐었는데 요즘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망가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전만큼 사람들이 찾는 명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명소였나요? 저희 어릴 땐 여의도 공원 가서 롤러스케이트도 빌려 타고 자전거도 빌려 타고 거기가 항상 데이트 장소나 모임의 장소 아니었나요? 갑자기 나이가 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저는. 아니 저는 이게 여의도 공원이 왜 지하를 파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지 않았나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파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 밑에 지하 벙커가 있다라는 설이 항상 있는데 뚜껑 검증되잖아요. 열리고 뭐 나오나요? 마징가 제트? 그 여의도 공원, 즉 이 마포대교에서 연결되는 대로를 기점으로 여의도는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나뉩니다. 그래서 서여의도에는 다들 아시는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이쪽은 다 상업용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대교의 동쪽 동여의도에는 상업용지, 그 여의도 주거지,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재건축이 가능한 여의도 단지는 현재 16단지, 총 8,000여 세대고요. 이 단지들이 거의 다 동여의도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여의도에는 지하철역이 3곳 있고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5호선, 그리고 색강역 9호선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이 역은 3개인데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한 10분 안에 3곳을 다 연결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10분이면은 가까운 거리는 아닌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거리는 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자분들은 또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아,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평지라 걷기가 진짜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예, 뭐 구경할 것도 많고 중간에 뭐 사 먹을 때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해요, 여의도가. 걸어 다니긴 괜찮습니다. 네. 은근히. 예. 그래서 여의도가 근데 영등포구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올해 그 안전진단을 할 재건축 단지 순서를 추첨했는데 여의도 내에서 6곳이 선정됐고 이 중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6곳이 안전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중에 진주아파트와 서울아파트는 아마 올해 안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거라 하네요. 네,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특징은 일단 가격대가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습니다. 집값이 아주 잘 오르진 않지만 급락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해요. 그리고 여의도가 나름 도잖아요. 섬이라 그런지 이 주민들이 섬 밖으로 이주하는 데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강하고 장성한 결혼한 자녀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어급이네요. 전 바다거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층 재건축이라서 생각보다 대지 지분이 낮아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 또 왜 추가 분담금을 내고 내가 내 집에서 몇 년 동안 나갔다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런 재건축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십니다. 반면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동네라서 매매가가 올라가도 전세가가 여기 좀 따라붙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항상 수요가 있어서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수요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에만 있다고 저는 이거 다른 지구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상업 용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수정 아파트, 초원 아파트, 공작 아파트 4곳인데요. 여기가 상업지에 옛날에 뭔가가 잘못돼 갖고서는 아파트가 지어진 거라서 올해 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울시에서 준비한다는 반포서초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한마디로 35층 층고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상업용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예, 이 4가지를 그래서 이 4곳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요. 서울, 수정, 초원, 공작. 그렇군요. 네. 일단 초원 아파트부터 볼게요. 유일하게 서여의도에 있거든요.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붙어 있어서 부지 문제로 지연이 됐었대요. 이걸 드디어 2010년에 해결하고 재건축 조합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서여의도라서 국회의사당 고도 제한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에 걸려서 조합 설립이 좌초됐습니다. 국회의사당 고도 제한은 왜 있어요?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여의도 쪽은 일정 층고 이상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그 오피스 시설들도 다 보면은 높이가 이쪽 동여의도보다 낮습니다. 근데 국회를 감시하려면 이렇게 고층으로 지어서 위에서 이렇게 막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 동그란 지붕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근데 15층도 사실 다 보이지 않아요? 고층이. 15층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9세대 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사당이 이사가기 전에는 혹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초원 아파트가 현재 법상으로는 재건축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원 아파트 조합원 분들은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보내자 이런 그쵸, 플랜카드 그쵸. 거셔야겠네요. 예. 가능한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 15층 이상이면은 이게 재건축이 쉽지 않겠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죠. 그러네요. 다음 서울 아파트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 아파트는 여의도 원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요. 1976년 준공 후에 항상 그 고고한 몸값과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로 아파트 값이 1억 원을 돌파한 단지였다고 해요. 여기는 세대수가 192세대에 불과하고 50평대와 70평대의 대형 평수로만 구성돼 있어서 일명 지분율 깡패라고 합니다. 그게다가 상업지구니까 이 도정법에 의한 시의 규제를 피해서 건축법으로 공동지주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상업용지니까 77층 정도까지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건축 후에도 299세대로 건축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그 미래에도 서울시 간섭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세대를 기준으로 이 시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 건축법으로 지주제로 공동지주제를 재건축할 때는 주민의 100%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100% 동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과연 순조롭게 되겠냐 싶었는데 올 여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화로 문제가 있으면은 주민의 80% 동의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연내에 서울 아파트가 그 안전진단이 예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원래 9월 초에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거든요. 9월 초순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작 아파트죠? 네. 공장 아파트가 요즘 이상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파크원과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아파트 사이에 있어요. 역시 상업지구고요. 373세대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 자체는 아직 그 외부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안 보여갖고 노코멘트 하고요. 공작 아파트랑 서울 아파트 사이에 공작 상가가 있거든요. 집원은 일단 아파트랑 분리돼 있는데 이 상가가 재밌어요. 원래 그러니까 밥집이랑 회식집 위주의 먹자 상가였는데 MBC 이주 후에 상권이 좀 시들해졌다가 지금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크원이 완성되고 서울 아파트가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은 이 공작 상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틈새 상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할 만할까? 뭐 그런 궁리를 해봤었는데요. 추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중간에 낀 낡은 상가 미래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옆에 이제 워낙 대형 몰들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틈새 상가니만큼 저는 틈새 업종을 선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몰 같은 경우는 월세가 당연히 비쌀 거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할 테니까 큰 곳에 입점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지금 언급되었던 밥집이라든가 뭐 학원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 편의점 없어요. 가격대가 세가 싸니까요. 아, 네. 아니요, 이제, IFC몰 같은 데는 그런 편의점에 살만한 것들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의도에 중고등 학원이 워낙 없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세가 나중에 싸다면은 학원이 들어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큰 건물에 없는 그런 업종들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남을 방법이 있기도 하겠네요. 그럼 다음 수정 아파트도 소개해 주시죠. 네, 수정 아파트는 329세대입니다. 여기는 서울 아파트와 함께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열심히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인데요. 서울 아파트와는 달리 도정법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설명하면 복잡한데 건축법으로 진행하기에는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진행하기에는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요. 도정법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서울시에서 이 경우에 기본 용적률을 400%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부 체납 등 서울시 요구를 수용하면은 최대 용적률 600%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요. 최대 용적률을 뽑을 수 있다면은 건폐율을 감안했을 때 대략 45층 내외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변 재건축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거용지라서 최대 35층까지만 가능하니까 대략 상층, 탑의 10여 층 정도는 어찌 보면 영구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수정 아파트의 특징은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과거에 통과해 놓은 단지입니다. 수정 아파트 옆에 MBC가 있지 않나요? 그 MBC 부지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MBC가 사옥을 상암동으로 옮기고 계속 이 부지를 매각을 시도했는데요. 2번인가 최종 입찰자가 계약까지 갔다가 잔금 조달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표류 중으로 알고 있어요. MBC는 여기 5천억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국이 또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미 방송국들이 대부분 상암에 집결해 있더라고요. 제가 상암 MBC 이제 광장에 가봤더니 이제 그 둘레로 쭉 뭐 YTN이라든지 뭐 SBS 뉴스 쪽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방송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식당은 상암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의도가 아니라.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현재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대가 그냥
보통 여의도 재건축의 대장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시범 아파트 35평이 네이버 기준으로 최근 거래된 가격이 10억 3천만 원이었고요. 현재 나온 매물 호가는 11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센지 안 센지에 대해서는 이 강 건너 마포 쪽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감이 올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이 마포 아파트는 현재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요즘 마포 대장주라고 부르는 마레프 34평이 현재 8억 4천 정도의 매물이 있다고 하고요. 24평 매물은 뭐 6억 8천 정도라고 하고요. 34평의 경우 전세가가 한 6억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레프는 지은 지 2년이 안 되는 따끈따끈한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범 아파트는 71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도 가격대가 마레프보다도 훨씬 센 거죠. 그리고 요즘 여의도의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진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예를 들어 잠원동 같은 경우나 뭐 서초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전세가는 거기에 따라 올라가지 않고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향도 보였는데 최근에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똑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여의도에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마포 쪽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가격이면은 저기 마포 쪽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의도 쪽에 은근히 이 가격에도 매물이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대형 평수들이고 34평도 사실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도 45평에서 전세를 살다가 마포 쪽에 34평으로 이제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의도 하면 사실 학군이 조금 괜찮나요? 어떤가요? 옛날에는 명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도 여의초, 여의중은 괜찮다고들 합니다. 여의고는 옛날에는 명문이었다는데 지금은 뭐 전국 축구대회에서 1등, 2등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중초등학교, 윤중중학교도 있는데 윤중초등학교는 혁신학교라서 이 혁신학교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렇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학구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무난하고 뭐 고등학교도 그래도 서울대 1년에 한두 명씩은 가는 것 같거든요. 여의고, 여고 둘 다요. 여고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고등학생들이 다닐 학원이 좀 부족해서요. 이 현재 그 아이들이 목동이나 신길동 쪽으로 다니던지 좀 열심인 부모님은 심지어 대치동까지 라이드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멀리 다니시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여의도를 이렇게 쭉 훑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평은? 네네. 저는 여의도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저도 그냥 생각해요. 그래요? 자주 가지만. 예. 여의도 시민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마포 대비 일단 입지가 좋고요. 그 섬이라는 특성상 재건축이 되더라도 그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야 되나요? 세대수 증가가? 그리고 중층 재건축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대수 증가가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여의도가 서울시 그 3대 업무지구라고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직주 근접 수요는 항상 있고요.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들어올 수요는 많고 아파트가 워낙 부족해서 그리고 아파트가 워낙 노후화돼서 이 마포로 빠져나갔던 직주 근접 수요를 재흡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리고 그, 같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시범 35평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추서님 그 35평 예를 들어 지금 잠원동 35평. 한 15억 정도 그렇죠. 하죠. 예, 낡은 재건축 아파트가, 네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15억 정도 하죠. 네네. 그거 대비 지금 11억이면 어찌 보면은 가격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혹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계속 언급됐던 서울시 여의도 반포 서초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의도도 이게 나올 때까지는 사실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주거지가 아닌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이 서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 아파트, 수정 아파트, 공장 아파트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라면은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을 텐데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높아갖고 좀 더 현실적인 수정이나 공작, 특히 지금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고 안전진단 결과도 나온 수정이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추선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름이 그렇게 예쁘네요. 생각합니다. 수정. 네. 크리스탈? 그러네요. 예. 옛날에는 흔했던 이름 아닌가요? 다른 아, 데는 그래요? 수정?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착수한 것이 여의도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일단 진행에 조금 늦춰짐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 수정 아파트, 공장 아파트 정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여기도 그리고 추사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릴 지역이었어요. 단지 저는 펀더멘털이 괜찮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상업지인 데는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 펀더멘털이 괜찮은 곳들은요,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하거나 받을 때 들어가면 언젠가는 꼭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서울 수정 공작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어떠셨어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내용 다뤄봤고요. 가계부채 현재의 상황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됐던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의 해석도 가지각색인데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4부